머리 짧게 갔거든요. 이게 또 네, 시청자 여러분, 스픽스의 디톡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디톡스 이 논쟁과 대화를 함께 하실 분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용남, 이현주 두 전 의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 전 의원님은 국민의힘에 계시다가 개혁신당의 지금 정치회기 의장을 맡으셨고, 이현주 전 의원님은 최근 국민의힘을 역시 탈당하셨는데 네. 일단 민주당의 입당 권유까지가 있고 네. 아직 입당할 건지 네. 복당할 건지 말 건지 아직 입장을 결정 밝히지 못했어요. 않으셨죠. 결정을 못하셨고요. 아니 뭐 이렇게 일단 내부적으로 정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분들 내부 정비되는 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의견이 한쪽으로 모이는 걸 보고 아니 어쨌든 가서 이렇게 제가 좀 도와서 뭘 만들려면 그죠? 대표의 제안은 고맙지만 어느 정도는 그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 내부 네. 정비도 안 된다게 들어가려고 그렇게. 아니 내부 정비가 어느 정도 됐겠지. 근데 이제 그냥 제 생각에는 이제 조금 급하게 할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 두 분이 원래 국민의힘에 계셨는데 두 분 다 이제 여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쭉 하시다가 네. 개혁신당으로 가셨고, 사실 국민의힘의 당적은 갖고 계셨지만 개혁신당 분들이랑 더 친하게 지내시다가 아니 그 국민의힘에 있을 때부터 저분들 나가신 것도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친하게 네, 그 전부터 이준석 대표랑 친하게 북콘서트도 같이 하고 네네네. 그러다 이제 민주당 입당 권유를 네. 받으셨고 네. 약간은 상황이 좀 부분이 바뀝니다. 국민의힘하고는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건 똑같죠. 내부에서 저보다 오히려 제가 오히려 김영남 의원님보다 훨씬 더 비판적이었죠. 국민의힘에 대해서. 김영남 의원님은 한때는 그래도 좀 이렇게 캠프에도 계셨어요. 또 오랫동안 또 믿음도 좀 유지하셨죠. 제가 저는 우리보다 애초에 참을성이 많아요. 겉으로 제가 드러내지만 않았을 뿐이다. 쭉 참다가 이게 이 임계점을 이제 뚫으니까 그런 거지. 사실은 뭐 물론 애정도 있고 예. 뭐 왜 저러나 싶어도 내색도 좀 안 할 때도 있었는데 해도 너무 하니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네. 저는 아예 처음에 경선할 때부터 좀 어렵겠다. 어렵겠다. 힘들다. 경선할 때요? 경선하기 전부터. 경선하기 전부터. 네. 아니 이게 딱 보면 견적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예상하는 그거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몇 가지로 처음에 비판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우리 당이래 국민의힘에 입당할 때부터 비판했거든요. 그때 이제 세 가지 이유였는데 어떻게 국정 운영 준비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이 검찰총장 하다가 바로 대통령 아니야, 국회의원도 아니고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사실은 제대로 안 된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분명한 한계다. 그래서 나라가 불행해지는 거고, 두 번째는 저는 사실은 평생을, 그러니까 우리 김영남 의원님처럼 잠시 검찰에 있다가 이제 정치권에서 막 이렇게 그 세파에 시달렸다가 뭘 하면 모르겠는데, 검찰에서 굉장히 평생을 있다가 검찰에서 최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다 그 상명하복 조직에서 그러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딱 되면 모든 것이 검찰 스타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이제 정치나 통치하고 검찰의 상명하복 이 동일체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자리가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일의 해결을 수사, 사법 이걸로 이 시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어떤 카르텔 내지는 어떤 병폐, 어떤 모순점이 있다. 어떤 사회, 어떤 영역에 그럼 그걸 어떻게 보냐? 사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럼 이거 때려잡으면 돼.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태원 참사 같은 걸 보면서도 정치를 통해서 해결할 게 굉장히 넓은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누가 사법적으로 형사적으로 책임이 있느냐 해서 그 사람만 잡아서 처벌하면 돼. 그럼 모든 게 끝났어. 이런 사고방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저는 이 세 번째가 앞으로 더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분이 사실은 보수를 괴멸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보수 개멸의 당시에 그 적폐청산이 지금 와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맞아 그게 잘 된 거였어 이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와서 그것을 평가할 때 그 너무했어. 얼마 전에 사법농단 그 판결도 나왔잖아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렇죠. 그 잘못된 났죠. 네, 전부 문제 47가지가 전부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의 평가는 뭐냐면 그때 적폐청산이 너무 과했고 너무 잔인했다. 물론 문제가 좀 있었겠지만 이 정도 해서 완전히 쑥대만 만들 거는 아니었다라고 지금 평가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 장본인인데 오셔가지고 이게 되겠냐. 나중에 어떻게 되겠냐. 일단 뭐 두 전직 국민의힘 의원과 지금 국민의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이전부터 계속 말해 오셔서 네. 굳이 그런 이 제목을 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더 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예, 같아요. 김영남 전 의원님도 뭐 한 말씀 하신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가 1년 9개월 됐잖아요. 채 2년이 안 됐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문제라든지 안보 문제라든지 그게 딱 1년 9개월 전부터 생긴 건 아니거든요. 모든 일은 연속성이 있으니까. 지금의 제1야당이 1년 9개월 전까지만 해도 여당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 쌓여있던 문제도 사실은 많아요. 특히 부동산 PF 문제 같은 거는 부동산 PF 실제로 파이낸싱이 된 거는 지난 정부에서 된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쌓여 있는데 글쎄 해결을 하는 게 중요하지 누구 잘못이냐 비난하고 이런 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난 몰라. 쟤네 때부터 그랬어. 이건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그렇죠. 대안을 내놔야 되고 실제로 일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게 지금 여당과 거대 야당은 서로 남탓만 하고 있다. 마치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런 게 좀 아쉽고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도 정치권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시는 게 아니 저기 조금만 생각해 봐도 자기 책임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은 싹 도려내고 남의 책임만 얘기하는 그런 면에 실망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개혁신당 전체 정책위장으로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민주당을 동시에 공격하는 오두까기의 고난도 기법을 지금 선보이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갈 텐데요.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개혁신당 이른바 빅텐트 요 얘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1월에 마지막 날 한 기자회견인데 여기에서 당 통합 얘기도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현 대한민국에 대한 정세 판단도 했습니다. 역시 좀 짚어보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하나 국민의힘 얘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을 거부했죠. 대통령이. 이것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를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몇 가지 쟁점이 될 만한 공약들을 내고 있는데 일단 눈에 띄는 것들이 혹 갈라치기 아니냐. 노인과 청년의 갈라치기, 또 남성과 여성의 갈라치기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정책은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또 교정공무원 등을 하려면 여성도 군대를 다녀와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이현주 전 의원님 생각부터 물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공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여성 입대를 주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 소방 분야의 공무원이 되려면 경찰 소방 공무원 하려면 그 여성들만 군대를 가야 되는 건지 이 후자인 거죠? 그렇죠. 네. 후자죠. 조금씩 이제 다른 공무원으로도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려면요. 이게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 형평성 얘기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사한 다른 공무원들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경찰 비슷하지만
경찰은 아닌 뭐 이런 영역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각 부서에 특사경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설명을 좀 네, 드리면 네, 네. 경찰, 소방, 교정 이렇게 지금도 채용 시에 일정 수준 이상의 체력 테스트나 이런 걸 통과해야 되는 그 직역에 대해서는 그 분야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병역 이수자에 한해서 응시 기회를 주자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물론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병역 이수자 1년 지금 1년 6개월이잖아요. 사병 복무 기간이 그 분들을 한해서 응시 기회를 주자라는 내용이고 이게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 지금 소위 공시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인기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쟁률이 뭐 60대 1, 50대 1이 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뭐 50대 1이라는 얘기는 50명 중에 1명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 준비를 하면서 많은 그 세월을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시험 준비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도 많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병역 이수자를 응시 자격자로 제한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경쟁률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어차피 일정 수준 이상의 체력 내지는 뭐 이 어떤 그 검증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경찰이나 소방을 하려면 체력도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현장 실무를 하려면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역병으로서 복무를 하면서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사병에 대한 월급이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월 200만 원 수준까지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순경 초봉 임금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병역 이수한 기간도 나중에 호봉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병역 자원이 너무나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65만 대군이라고 하는데 예. 지금 50만이 채 안 되거든요. 근데 50만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뭐 아시겠습니다만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저출산 때문에. 저출산 현상 때문에. 그래서 이게 1년에 대략 한 10,000명 내지 2만 명 정도의 병역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대체할 겸 해서 지금 말씀이 정책으로서 전반적으로 발표를 갈라치기가 한 것이죠. 아니고 그렇죠.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예를 들어서 국회를 들어간 다음에 만약에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가 군 병력에 관한 개혁안을 만든다라고 할 때 그 내용 중에 뭐 하나의 디테일한 내용으로 이게 들어가서 뭐 토론을 한다. 뭐 이것도 확정적일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뭐 이런 내용을 토론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당이 이제 출범을 해서 이런 정책을 굵직하게 내놓는 차원에서는 저는 이런 너무 디테일한 것보다는 왜냐하면 이것은 예컨대 일각에서는 여성 입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사실은 근본적으로 징병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대한민국이 이제는 징병제가 유지되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병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근본 틀을 좀 바꿔야 될 때다. 물론 예를 들어 모든 남녀 또는 남성이 훈련 정도는 받아야 된다. 훈련 정도는. 우리나라는 특수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병역 의무를 필요한 최소한의 훈련이 아니라 계속 군대에서 계속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모병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컨대 한 3개월 내지 6개월의 훈련을 받고 나머지는 모병으로 하는 게 좋다. 전 국민이 뭐 남성, 여성 그렇죠. 할 것 없이 다 훈련을 받고 정규군의 유지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거기에서 그러면 여성도 할 거냐 말 거냐 예. 하는 거 그럼 똑같은 형태로 훈련을 받을 거냐 만약 한다고 했을 때 기간도 똑같이 이거 좀 다른 문제죠. 근데 어쨌든 제 얘기는 큰 틀에서 모병제로 이제 모병제가 전환하고 그 모병제로 가는 걸 전제로 여러 가지를 지금 구상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이제 당이 이제 출범을 하고 큰 거를 그러니까 어떤 정당으로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당의 가치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이제 모병제로 간다라든가 아니면 아예 여성 징병을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라든가 조금 더 간명하게 그 가치를 갖다가 분명히 내세우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뭐 이거 이 안에서 또 어떻게 할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디테일한 걸로 가기 때문에 특정 공무원, 특정 직렬의 네, 공무원 그거는 사실은 좀, 굳이 좀 신중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는 일단 개혁신당에서 지금 10여 개 정도의 정강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지금 이 부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너무 디테일한 부분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거대 담론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거대 담론은 듣기 좋은 말 그리고 고상한 단어를 사용하는 거대 담론은 누구나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도 안 돼요. 그냥 고상해 보이려고 하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정당이 어떠한 정책을 하겠다는 것인지 저희한테 의석을 주시면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뭐 궁극적으로는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 획득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니까 저희가 정말 국정을 담당하게 된다면 이런 걸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보여드리면서 선택을 받고자 하는 게 옳은 거 아닌가 싶고요. 저희가 이번에 말씀드린 거는 여성 징병제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일단 예. 그리고 모병제 말씀을 하셨는데 모병제로의 이행이 과연 언제쯤 가능하겠느냐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성 징병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모병제를 검토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시행 시기를 우리가 언제라고 못 박을 수도 없고 모병제는 모병제대로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언젠가는 모병제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만 그거는 추후에 상황을 봐서 계획을 세우기로 하고 그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남성 병역 자원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어차피 일정 수준 이상의 체력 내지는 이런 검증이 필요한 직역에서는 이걸 다 호봉 인정해주고 그러면 글쎄요 어떤 면에서는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윈윈하는 정책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병제를 길게 검토할 수 있지만 당장 도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당장 급한 병력 자원 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특정 직렬에 있어서 의무 그렇죠. 복역을 했을 경우에 어드밴티지를 네.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그러면 그 정책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는 많이 또 논의가 된 문제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이런 문제 제기 방식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는 논의해볼 만한 주제라고 하고 또 누구는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개혁신당의 깃발을 들고 있는데 네. 너무 갈라치기를 하려고 한다는 비판도 민주당 쪽에서 나오거든요. 짧게 어떻게 이현주 의원님은 짧게. 어떻게 보십니까? 갈라치기는 아니다. 아니, 갈라치긴 맞죠. 갈라치기나. 갈라치기가 아닌 건 아니고 네. 전략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제 분포나 이런 걸 봤을 때 현실적으로 이제 작은 신생 정당이 양 거대 정당하고 경쟁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 현실적 그 예. 한계니까. 그럼 여기서 어떻든 간에 이제 코어 지지층을 만들어 나가야 이게 시작이 된다면 그 현실적 전략이라고 저는 20, 보고요. 30대 청년 표에 호소한다. 네, 뭐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서 특정한 어떤 집단에 호소하는 특정한 집단이 문제의식 강하게 갖고 있는 거기에 이렇게 타겟팅하는 정책을 내놓는 건 맞는 것 같다. 맞다. 다만 이것을 이게 그러면 크게 봤을 때 바람직하냐라고 했을 때 양대 정당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저는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이게 갈라치기 또는 이제 이 하다 보면 이 안에서도 여성 공무원들 중에서 이 경찰, 소방을 가려는 사람 또는 다른 공무원들하고의 형평성 문제 다 생기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거 감수하고 하는 거겠죠, 제 생각에는. 그러니 이거를 그러면 하면 안 되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이 현실과 이상 사이에 갈등이 있을 것이다. 갈라치기인데 뭐 네. 3당으로서 해볼 만한 그래서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네. 봐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뭐죠? 노인 무임승차. 예. 그건 저는 좀 동의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빈곤 노인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방식으로 어필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거를
제가 조언을 한다면 그건 좀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는 이제 여성 징병 또는 왜 남성만 하느냐. 우리나라가 지금 다 한 명씩 낳는 추세인데 예. 이런 남성들의 젊은 남성들의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주장이다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네. 일단 지금 그 특정 직렬의 공무원 응시자에게 병역 이행을 의무화하는 거는 뭐 제가 보기엔 갈라치기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하철 무임승차 6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한 무임승차 폐지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수혜 대상의 확대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만 받던 혜택을 버스나 택시 등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확대하는 지하철이 없는 곳의 그렇죠. 어르신들에게도. 예, 12만 원 한도에서 쓸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노인 빈곤율이 높은데 지하철이라도 공짜로 타게 해드려야지 그걸 왜 없애겠다고 하시냐 뭐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거는 노인 빈곤하고는 한 단계는 떨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해서 정말로 빈곤한 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65세를 기준으로 전체 대상자에게 다 혜택을 드리는 거라 사실은 회장님들도 지하철은 공짜로 타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빈곤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의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항상 언론에서 인용하는 우리나라 OECD 노인 빈곤율 1위 국가 이거는 계산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건 진짜, 계산 방식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 현금 유입 그러니까 캐시 플로우만 잡혀요. 그러니까 이미 갖고 있는 뭐 집이라든지 부동산 이 스탁 개념은 전혀 계산이 안 됩니다. 계산 방식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 우리나라의 그 양극화의 가장, 그건 이제 통계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걸 갖고 있지는 않지만 보면 양극화에서 가장 심각한 게 노인층의 양극화예요. 사실 젊은 층보다는.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건 맞고요. 다만 이게 무임승차 문제에서 이게 무임승차를 꼭 얘기한다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라든가 택시에 확대하자 이런 취지도 있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저도 그걸 봤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서 이런 걸 논의를 한다. 법안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고 세세하게 논쟁하는 게 맞는데 이제 정당으로서 이제 출범을 하는 입장에서 큰 프레임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이 정당의 방향성이 어디냐, 큰 어떤 방향이 어디냐라는 것을 국민들이 굉장히 쉽게 알 수 있는 하나의 그걸로 딱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노인 무임승차 이렇게 딱 해버리면 뭔가 노인 빈곤 문제나 이런 시대적 어떤 과제에 역행하는 것처럼 그 인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정당의 어떤 큰 대표적 아젠다로 하기에는 이것도 이제 보면 안에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게 또 아니라고 설명하시고 또 그게 일리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는 이렇게 왜 얘기했을까? 괜히 갈라치기 오해를 받는다 이 말씀 드리고, 아까 그 소방공무원 경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큰 틀에서 이거 방향이 뭐냐, 여기 깔려 있는 철학이 뭐냐, 요걸 먼저 얘기를 하고 그 안에 내용 중에 이것을 말했으면 좀 더 이 당은 이런 걸 추구하는구나 라는 게 금방 들어오죠. 이현주 의원님의 조언인데 받아들이실 의향이 그러니까 기사의 타이틀만 보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니 그게 아니라 기사 내용을 좀 보시면 다 봤는데, 들어있어요. 다 봤는데 이제 정당을 운영하는 어떤 관점에서 다 봤는데 이게 뭐냐면 선거를 앞두고 어쨌든 사람들은 안에 걸 자세히 보고 안에 걸 가지고 얘기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그 무임승차와 관련해서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매우 붐비기 때문에 그때는 그 비용을 받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건 무임승차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무임승차 제도를 합리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무임승차를 합리화한다 이러면 이게 표가 안 돼요. 왜냐면 아무 각이 안 서니까. 이런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폐지 이렇게 하면 각은 서는데 이 안의 내용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략적인 부분에 예. 대해서 저는 조금 아쉽다 이 말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일부에서는 억지로 유준석 스타일이다 그게.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좀 지적도 그런 좀 것 있긴 같겠네요.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를 좀 여쭤보면 요거는 이제 김용남 의원님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을 간절히 모시고 싶다. 네. 그랬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안 간다. 네. 당을 지키겠다. 국민의힘을. 왜? 당을 너무 사랑하니까. 뭐 공천 신청은 안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일단 유승민 전 의원이 개혁신당 행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매우 아쉽죠. 아쉽다. 사실은 유승민 전 대표와 같은 정치적 중량감 그리고 그분이 오랫동안 축적해온 합리적인 어떤 이미지 이런 분이 개혁신당에 합류해 주시면 개혁신당에 대한 어떤 이미지 개선 효과도 있고요. 보다 진중한 어떤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갈 수도 있는데 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여전히 갖고 있고요. 그래서 모시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 후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별로 노력 안 했네. 했어요. 했어요? 네, 했는데 전화를 문자도 잘 안 보내고. 받으셔요. 저도 오늘 뭐 때문에 원래 전화하려고 전화 안 했는데 원래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요. 네. 원래 전화 안 받으세요. 제가 볼 때 이제 1월 하순, 본인이 2월 전화 초순은 받으면 전화 잘 안 생각이 받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니 평소에도 잘 안 받아요. 그죠. 국민의힘에 남아 계셔서 어떤 롤이 주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기사 나오는 거 보면 뭐 경기도 어디 뭐 오산.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글쎄요 그렇게 쓰임을 당하는 게 과연 유승민 전 대표 입장에서 그 적절한 대우를 받는 것인가? 물론 대우받으려고 정치하는 건 예. 아닙니다만 글쎄 뭐 안민석 의원에 대한 일종의 그것도 자객공천 수준에서 예. 논의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게 더 기분 나빠. 자객 나름인데 그것도 자객도 더- 자객 나름인데. 아니 이게 세금이 안 맞아.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지금 말씀은 이제 머잡는데 머잡는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려고 하신 건가요? 아니 그건 그게 안민석 아니라 의원 유승민 입장도 대표 조심하세요. 그건 민주당 복당하신다면서 그 민주당 아니 오선 아직 의원인데. 결정 안 했어. 안민석 의원도 아직. 나름 이 아직 스피커가 결정 센 안 분입니다. 했어. 예. 아니, 이게 잠깐 근데 말씀드리면 제 얘기는 예. 그러니까 자객공천과 같이 논의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른바 자객공천은 정치적으로 센 사람. 중량감 있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몸이 재빠르고 뭐 이렇게 해서 보내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자객 스타일이 아니야. 덩치가 더 커 이거는. 어떻게 유승민이 닌자가 되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다윗과 자객은 다윗과 골리앗 같은 느낌을 줘야 돼요. 그래서 거꾸로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미지는. 뭐냐면 약간 이게 승산이 있으려면요. 그 있는 사람이 이제 좀 더 거물이고 그다음에 도전자는 굉장히 좀 참신하지만 굉장히 그 좀 날카롭달까 뭔가 하여튼 실력자. 좀 실력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그 체급은 조금 떨어지고. 그렇죠. 하지만 포텐셜은 그렇죠, 있고 그렇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다윗과 골리앗 같은 싸움의 구도를 만들어야 이게 성공하거든요. 골리앗으로 다이 치러 다니느냐?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역적으로도 오산은 이렇게 경기도의 중심은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그러니까 수원이나 이런 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승민 의원이 경기도에 그 연고가 딱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경기도지사에 왜 갑자기 출마했었죠. 경기도에서 오산 얘기가 나오는 걸까? 그죠? 좀 약간 뜬금없다. 서울도 아니고. 예. 그래서 뭐 그거야 경기도지사 예전에 그거하고 또 다른 얘기죠. 지역구 출마하는 거는. 그래서 좀 약간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안 나가실 것 같은데요, 그냥. 아니 그래서 제 바람이 있다면 유승민 전 대표님이 국힘에 남아서 그렇게 그 취급을 당하실 바에야 지금이라도 오시면 나와서. 좋지 않을까. 개혁신당으로 만약 모셔가면 유승민 전 의원님을 어떻게 대우해줄 계획이십니까? 뭐 상임 고문으로 모셔야 뭐, 되지 않을까요? 뭐 당 출마 이런 대표직을 것보다는- 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비례대표 딜레마. 드립니까? 비례요? 네, 비례.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그
유 전 대표님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건 뭐 어떤 형태로든 의사 확인이 되면. 그리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정도 정치적 중량감이 있는 분을 모시면서 지금은 뭐 안 오시겠다고 합니다만 오시는 그 조건으로 어떤 자리를 공개적으로 맞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전 적절하지 예의가 않다고 아니다. 생각을 해요. 정말 연봉 얼마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아니다. 그건 적절하지 않아요. 뭐 와 주신다라면 감사한 일이고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될 거고 어떤 의사를 갖고 오시는지만 뭐 들어와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걸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옳지 아니, 않습니다. 이제 뭐 잠시 저희가 이제 다음 주제로 또 좀 넘어가야 돼서 요거를 아마 그냥 안 가실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안 가시는 게 아니라 출마? 출마 그냥 안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총선 이후의 국면을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윤석열 정권이 좀 어려울 흐트러지기만 거라고 기다렸다가 그렇게 또 표현하면 흐트러진다. 아니,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치 처음 시작할 때는 저도 이렇게 야 이게 꼭 출마를 계속 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만 해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때가. 그래서 때가 아닐 때는 왜냐하면 그냥 아무 데나 가도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면 괜히 모양 상하느니 때가 아닐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어젯밤에 거죠. 그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뭐가요? 어젯밤에 이현주 의원님께서 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죠? 아니 어젯밤에 이제 지금 내가 가야 될 때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다고 혹시 아니 저도 그런 생각하죠. 저는 항상 그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난번 총선에서 제가 그 우리 당에 공천 파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약간 거기 엮여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데 당의 어느 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국민의힘. 네. 제가 지금 탈당했는데 아직 습관이 돼가지고 전당. 예, 국민의힘 당의 공천 파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좀 그러면 공천 파동이 일어나면 나 안 한다 이래야 되는데 그때 이제 대안으로 뭘 저한테 제안을 했는데 좀 약간 무리해서 간 거죠. 그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예. 있다가 근데 가서 후회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렇게 때가 아니거나 이게 뭐라 일본어를 쓰면 안 되니까 이게 뭔가 이 접합이 잘 안 될 때. 아짜 쓰려다가 안 쓰신 거죠. 아짜. 아수라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쓰시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딱 이렇게 안 맞을 때는 그럴 때는 이제 유승민 대표도 지금 그런 상황. 그러니까 개혁신당 서운하신다면? 그쵸 개혁신당에 아마 맞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고민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뭐냐면 어쨌든 이준석 중심의 당이라는 그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 대표 갔을 때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됐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또 나온 얘기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민주당 얘기인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오늘 낮에 가졌습니다. 이 영상으로 먼저 보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4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한민국에 4대 위기가 있다.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중요한 맥락들, 당내 현안에 대해서는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통합, 공천, 뭐 이런 얘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이제 찐명들과 친문의 갈등에 대해서 언급을 한 그런 질문인데 이재명 대표에게는 통합도 있어야 되고 공천에서 그리고 그 이외에 혁신도 있어야 된다. 갈등과 분열이 경쟁하다 보면 있게 마련인데 내가 볼 때 지금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 대한 평가를 일단 이현주 의원님은 이재명 대표의 전화를 직접 받은 사이니까 좀 뒤에 물어보고 김영남 의원님부터 먼저 지금 좀 물어보겠습니다. 조심스럽나요, 저는? 예, 아무래도. 제가 또 이렇게 상황에 대한 배려를 해드려야죠. 네. 예.
사실은 제가 시간이 없어갖고 그 질의응답은 좀 뒤에 나왔어요. 저도 못 조금 전에 봤고요. 봤습니다. 기자회견문만 봤는데 예. 기자회견문은 글쎄요, 뭐 기대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평소에 많이 듣던 얘기고 뭐 눈에 띄는 단어를 고른다면 출생 기본소득 예. 뭐 이게 다시 기본 시리즈가 언급되기 시작했다는 거 정도인데 그래도 170여 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의 대표라면 적어도 이런 거를 말씀하실 때는 소요되는 예산의 추계 정도는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문제점 지적, 뭐 그 문제점의 지적이 제가 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 했던 거하고 일맥상통해요. 뭐 부동산 문제, 뭐 저성장 뭐 이런 거를 쭉 언급을 했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 예. 이게 불과 1년 9개월 전까지는 집권 세력이었던 민주당 시기에도 계속 심화되고 있던 문제거든요. 더군다나 부동산 PF 문제는 사실은 대부분 그때 생긴 문제예요. 그게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인 것뿐이지 문제는 그때 쌓였던 겁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폭등과 관련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예. 이루어졌던 게 지금 부동산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터지기 시작한 것이라 일종의 내로남불 성격이 있지 않나 있다. 싶고요. 뭐 앞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정말 이런 기본소득 시리즈를 말씀하시려면 적어도 소요되는 예산 추계 정도도 함께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일단 이런 출생 생각이 기본소득은 들어요. 처음 나온 얘기인데 이미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주는 것들인데 조금 더 확장해서 하겠다. 큰 개념만 나온 것 같아요. 과할 정도로 지급해야 된다. 예. 뭐 이렇게 워딩이 예. 돼 있던 그렇죠. 것 같은데. 그리고 야, 금액이 나온 건 아니죠. 저도 구체적인 아직까지는 하나도 안 금액을 나왔어요. 확인을 못했습니다. 금액이 나오면 당연히 논란이 될 테니까.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근데 뒤에는 뭐 사립대학의 등록금을 공립대학 등록까지 낮추고 이런 식으로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가 여러 지원해서 잘 클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컨셉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는 지금도 우리나라 대학 교육 네. 대학 교육의 수준이나 질이 너무 낮아서 문제인데 그렇다면 사립대학교 등록금을 국립대학 수준으로 낮춘다 그러면 그냥 대학들 보고 비용 전혀 쓰지 말고 학생들을 가르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아마 이제 그걸 국가가 어떻게 그 차익을 보전을 보전해 줄 해주거나 거냐 이런 거게 네, 되겠죠. 뭐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지원을. 사실은 지금 그 교육청이 담당하는 초, 중, 고교에 대한 예산은 사실상 지금 남잖아요. 교육재정 부담금이 남죠. 예. 예. 그 돈은 남는데 그게 대학으로 이전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네. 대학은 아시다시피 교육부 소관이고 초중고는 교육청에서 청 하다 소관이니까. 보니까 이게 불균형하게 지금 돈이 어느 한쪽은 남아서 걱정이고 어느 한쪽은 너무 모자라서 걱정인데 이 해결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좀 언급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적어도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일단 뭐 공천 잡음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갈등과 분열 정도는 크지 않은 것 같다. 기본적으로 통합이지만 갈등은 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은 기본적으로 통합이지만 혁신은 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했어요. 뭐 혁신을 하다 보면 사실은 혁신이 새롭게 바꾸는 거여서 좋긴 네. 한데 네. 뭐 나가는 사람은 내가 그럼 맨날 구하기냐 그러면서 나가면 거기서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죠.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이제 통합과 혁신 이 사이에서 어느 정도를 할 거냐 이 문제인데요. 네, 배분을. 네. 근데 뭐 다 통합하면 혁신이 없고 혁신한다고 다 잘라내면 이제 통합이 안 통합이 되는 없고. 거죠. 그래서 네. 저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명분. 명분.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의 혁신 과제는 뭐냐? 우선은 어쨌든 간에 뭐 그동안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비판적으로. 그죠? 아니, 혹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복당 권유 전화도 차마 받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지금 대답하기를 꺼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 복당 여부에 대해서 아니. 결정을 한 다음에 얘기하겠다. 뭐 이런.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는 뭐 항상 얘기해 왔기 네. 때문에 제가 언제 그런 거를 그렇죠. 물론 이제 좀 수위는 조금 낮을 수 네. 있습니다. 솔직히 대뇌는 얘기하면. 받아들이고 있는데 심장은 아직 못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래서 그런 비판하는 지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게 있어요.
경제와 관련해서는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자, 그렇게 되면 참 좋겠어. 예. 근데 문재인 정권 때도 보면, 근데 결과를 보면 그게 안 돼. 왜냐하면 시장 원리나 이런 게 좀 반해요. 그래서 돌아가다 보면 결과가 의도한 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 정책.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과거에 이제 국민들한테 상당한 실망을 이렇게 끼쳤던 예. 그런 이제 정책들, 특히 경제라든가 외교안보 분야에서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앞으로 가야 할 길,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거기 맞춰서 혁신하겠다. 이러면 이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상당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어요. 지금 뭐 대한민국 위기설, 위기론, 4대 위기, 윤정부가 못해서 물론 뭐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 이런 좀 거대 담론보다는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새로운 지향점들을 설정해서 그것도 거대 보여줘야 된다는 담론이죠. 말씀.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일종의 예. 담론인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정치 지형에서요, 선거를 앞두고 이런 거잖아요. 무당파를 누가 많이 잡느냐, 국민의힘이 다시 회복을 하느냐. 왜냐하면 이 무당파 상당수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을, 그러니까 두 갈래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처음에 최초의 지지를 좀 했다가 탄핵 이후에, 그러다가 탄핵 이후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중반 이후로 가면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조국 전 장관 사태 그렇죠. 이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을 쳐다보다가 초기부터 조금씩 떨어져 나간 사람들. 이분들이 지금 무당파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 이현주 의원님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무당파의 정서를 정서. 대변을 네.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반문이기도 하고 반윤이기도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걸 잡으면 엄청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자신들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했던 것을 약간은 부정하거나 조금은 극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럼 민주당 측에서 과거에 잘했던 것도 있지만 국민들이 실망해서 지금 지지하기에는 뭔가 멈칫하고 주저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 방향 제시. 그러면 이게 혁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예. 사람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기준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논쟁들이 민주당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저도 혁신을 바라는 입장에서. 혁신을 바라는. 그럼요. 그럼 민주당이든. 통합보다는 혁신이 지금부터 중요하다. 지금은 꼭 뭐를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요. 필요한 혁신은 해야 되는 필요한 거죠. 혁신은 필요한 혁신은. 국민들이 다 바라고 선거에 이기기 위한 혁신은 해야 돼요. 그럼 선거 안 이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혁신하기에는 시점으로 예. 아직 성숙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좀 더 이렇게 혁신 과제 같은 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그 기준을 얘기하고 좀 더 저는 자신 있게 국민들한테 얘기하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바람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 주제도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9번째 거부권인데요. 저희가 이제 인트로 영상을 먼저 잠깐 준비된 영상을 보고, 또 저희는 요 얘기들은 물론 좀 심각한 얘기이기도 한데 디톡스로 저희가 다과랑 함께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얘기를 좀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결정. 예,
지금 보신 것처럼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2요구권이죠.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라. 현재 국민의힘 의석수 113석을 감안하면 이 상태로는 재의결이 안 되고요. 일부 이탈표가 있으면 이제 재의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법을 거부한 명분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특조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야권 위주로 돼 있다. 원래 11명인데 여당 넷, 야당 넷 국회의장과 관련 단체가 3명을 추천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7대4로 야권 위주여서 공정하지 않다. 그리고 특조위의 권한, 동행명령권과 압수수색 영장 의뢰권이 있는데 이제 검사한테 청구를 할 수 있는 의뢰권입니다. 검사에게 이걸 좀 청구해보세요. 검토해봐서 이런 의뢰권인데 이게 반헌법적, 초헌법적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동행명령권은 과거 여러 특조위에도 있었고 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도 몇몇 특조위에 있어서 기존에 없던 새로 나온 게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거부권 행사 이유를 명분도 실익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특별법의 명분은 사실은 지금 정부가 만들어준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이라는 시민이 압사 사고를 당한 거잖아요. 정말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그렇죠. 큰 사고인데 법적 책임은 논외로 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진 사람이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실무자 몇 명만 기소가 됐고. 그건 뭐 법적 책임 해갖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기소를 한 거지. 이게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거나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지금 그때 사고 당시에 행안부 장관인 이상민 장관이 지금도 장관입니다. 근데 사고의 내용적인 측면으로 보면 사실은 행안부 장관이 아니고 국무총리 이하 총 내각이 사퇴할 만한 사안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실 대규모 인파가 모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예. 제대로 대응을 아니 못했죠. 그리고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뭐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렇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큰 충격을 줬는데 책임을 안 진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정치적 책임을 아무도 안 진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법의 명분을 오히려 정부가 만들어줬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실익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이태원 참사 사고 이후에 바뀐 게 없잖아요. 그러면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서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나고 미연에 방지가 될 겁니다라는 설명을 국민께 드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바뀐 건 없다는 것이죠. 그냥 다만 뭐 구청장 수준에서 아니면 실무 공무원 수준에서 기소되고 구속됐다가 풀려나고 뭐 이 정도 조치만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도 뭔가 더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용산구청장도 이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고 보석으로 지금 나와 있죠. 유족들이 가서 항의를 하러 갔지만 공무원들이 나와서 용산구청을 봉쇄했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런 앞으로의 사고 예방 조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명분과 실익을 정부가 만들어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 이건 다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아까도 제가 정책에 대해서도 그 얘기했죠. 대통령도 마찬가지거든요. 대통령도 이게 지금 대통령 이 문제가 무슨 뭐 장관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이태원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는 우리 국민들한테 엄청난 슬픔을 안겨준 그렇죠. 충격과 슬픔을 안겨준 비극이고 이 문제는 사실 형사법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철학적 문제,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상명하복의 권위주의에 가득 차서 경찰이나 사람들이 자기 할 일을 국민을 위해서 희생해서 하지 않고 대통령 눈치, 윗사람들 눈치에 연연하느냐. 이게 옛날부터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고질적인, 물론 아시아의 어떤 권위주의적 그 성향이 남아있는 나라들의 그 아주 병폐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좀 나아져야 되는데 이게 갈수록 더 안 좋아지잖아요, 지금.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면 네. 유사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면 이걸 뭐 특별법의 세부적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큰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참사가 일어났어. 대한민국 국민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은 너무나 슬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 방향으로 우리는 가고 있어. 이게 정치고 이게 통치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거는 이제 뭐 어떻게 해갖고 좀 조정하면 돼요. 그러면 대통령은요, 이런 걸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거를,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대다수의 국민들 바쁘니까 내용을 몰라요. 그러면 화면에 대통령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딱 하는 순간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대통령은 저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왜 정말 저렇게 하는 말씀하신 건가? 대로 159명이 전혀 그런 거에 위험을 느끼지 못하다가 서울시 한복판에서 이 목숨을 잃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안전부 장관은 처음에 나와서 내 책임이 아니다 뭐 하고 그러니까요. 수사에 소극적인 것 같으니까 그러면 어떤 의심을 하게 되냐면 당시 이제 용산경찰서 경비변력이 용산 대통령실 거기 앞에다가 집회 막다가 나중에 투입된 거 아닙니까? 그거 막다가 제대로 대비를 못했는데 그걸 감추려고 소극적이구나라고 의심을 하게 돼요. 처음부터 적극적이면 그런 의심을 안 하죠. 자꾸 그러니까 진실 규명하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정부가 소극적이니까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라고 그러니까 이게 의심을 하는 이제 거죠.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게 진상 규명을 하라고 가족들은 막 얘기를 하지만 어디 뭐 아주 구석에서 뭘 갖다 숨기고 있으니까 요걸 찾아 이런 거보다도 그렇죠. 그것은 그냥 하나의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대로 이렇게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미 거거든요. 다 안 밝혀지고 뭔가 그러니까 정부가 이게 나서 뭔가 제대로 안 우리 사회 밝혔다는 전체나 느낌이 있는 거죠. 정부가 이거를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밝힐 거 밝히고 극복할 거 극복하자 하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가족들은. 그럼 그 안에서 그렇게 의기투합이 돼서 사회 전체가 쫙 가면서 가족들이 위안을 받는다면 이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 다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세부적 내용 가지고 다툼이 있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의 우리 방향성, 가치와 철학이 지금 부재돼 있다. 없다. 예. 대통령이 이런 문제의식 자체가 없다. 그리고 이런 것은 자 이게 거부권 행사하고 나오면 안 돼요. 국민들이 억장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세부적인 게 해결이 안 되고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절대 안 된다라는 게 있으면 여당으로 하여금 이걸 붙들고 협상을 해서 그래서 해결하도록 계속 해야지. 그냥 소극적으로 놔뒀다가 나중에 거부권 뚝 행사하고 그러고 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세부적인 얘기. 그건 정치가 아니죠, 그거는. 이 정부의 약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법조인 출신이기는 합니다만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 주요 직책에 있는 분들이 얼마 전까지 뭐 검사나 뭐 이런 법조인으로 생활을 하다가 갓 정치권으로 넘어와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법적 책임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맞아. 그건 왜냐하면 너무 심각해 진짜. 예전부터 벼슬이 높으면 책임도 큰 겁니다. 그 책임에는 법적 책임만 지라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태원 참사도 그렇습니다만 배우 이성균 씨 그 사망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일선에서 수사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예. 그 정도로 증거 확보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공개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계속 포트라인에 세우고. 그러니까 수사 보안이 유지가 됐어야죠. 적어도 초창기에는 비공개 수사가 되고 예. 증거 수집이 어느 정도 된 이후에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서 어떤 혐의가 외부에 공개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첫 소환부터 공개 수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일선 수사 담당자가 수사 보안을 어겼더라도 그로 인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벼슬이 높은 사람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뭐 제가 보면 뭐 일례로 지방경찰청장 수준에서라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면 그런 거 하라고 높은 자리에 앉혀놓은 거니까. 그게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생각하면 아까 이제 병영 얘기 나와서 어디서 사단에서 구타 사고가 나면 사단장이 때리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죠. 요즘 드시면서 먹어도 아, 예. 해도 되는 거지. 이거. 예, 저는 아까부터 지금 먹었어요. 디톡스여서 아, 지금 좀 괜찮습니다. 좀 약간 편한 자세로 우리가 툭 터놓고 얘기하자는 거여서. 근데 이제 거기에 이상한 고참이나 이상한 저 장교나 이 소대장이나 있으면 구타 사고 나잖아요. 근데 사단장이 다 책임을 지잖아요. 최소한 뭐랄까요, 옷 벗는 건 아니어도 뭐 지게제를 당한다든가. 그게 관리 책임이죠. 그렇죠. 관리 네.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 이거 기소해봐야 무죄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다 책임 없는 걸로. 그러니까 딱 오. 책임은 법적 책임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정치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건 아까 그냥 그러면 계속 계속 법조인을 해야지. 그러네요. 법조인은 그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은 그리고 정치가 그 아니지.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져야 되는 책임은 법적 책임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정부의 약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검사 출신이니까 역시 또 좀 이렇게 잘 그래도 뭐 검사들 우리 특성을 잘 의원님이 아시네요. 그래도 정치판에서 오래 하셨고. 지금 바닥에서 지금 엄청 고생을 하고 계시니까 저는 좀 다르다고 빡빡 보고. 기고 있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13년째.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도 검찰에 있었지만 예. 그분도 이제 정치인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을 얘기를 할 때는 뭐 인재 정치권 들어온 사람들은 검찰 출신 이런 거고, 근데 이제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치를 한 적이 없죠. 그냥 바로 대통령이 돼. 사실은 뭔가 최소한 제가 그래서 그때 주장한 게 이분이 검찰에서 잘했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더라도 이분이 아무리 멋있어도 일단 정치에서 최소한 그럼 국회의원이라도 한번 해보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검증을 받고 자기가 경험을 하고 나서 대통령을 해야지. 어째서 이렇게 갑자기 그러면 검찰총장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리는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하는데 역할을 모든 그 세계관이라든가 방식이 사고 방식이 검찰총장인 거죠.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 정치인과 검찰총장의 이 너무나 큰 간격의 차이를 어쨌든 지금 여당 대통령이 검사 출신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빨리 뼈저리게 좀 그렇죠. 깨달아야 아니, 되는데 좀- 빨리 사고 전환이나 이게 근데 돼야 안 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빨리 더군다나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 이게 대통령 안 돼, 뭐 안 돼, 아니면 안 돼. 각부 장관 정도의 중요한 자리에 앉으면 본인이 해야 될 일 그리고 본인의 기본적인 책무가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하고 그거에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몸이 전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보기에. 예를 들어서 자신이 그러면 주변의 비서실이라든가 아니면 장관들을 최대한 정치인으로서 노련한 사람을 모셔가지고 국무총리라든가 그래서 정무적 판단들이 잘 되게끔 그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자기가 부족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면 인사도 다 보면 무슨 고위 관료들 출신 아니면 검찰 출신. 비서실장도 이제 관료 출신이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인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정치인을 구속만 시켜봐가지고 좀 싫어하고 제가 볼 때는 이제 관료들은 상명하복으로 일을 좀 잘하잖아요. 고래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정치인을 그렇게 싫어하시면 정치하면 안 하면 안 되는 되지. 거였는데 아니 이게 빨리 전환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했는데 거의 2년 다 돼가는데 안 되더라고요. 전환. 그게 의원님 홍준표 한번 의원도 그거 검사 물 빼는데 오래 걸렸다고 했어요. 아니 의원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기업에서 임원하다가 왔는데 변호사 자격은 있지만 그런데 와가지고 제가 정치인으로서 이 정무적인 거를 좀 파악을 하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파악을 하게 되기까지 저는 초선 때는 전혀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굉장히 적극적인 편인데도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재선이 되면서 비로소 좀 보이기 시작했고, 그것도 한 10년 지나니까 이제는 거의 다 보여요, 이제. 이제 법을 나중에 만드시면 이제 검사 출신들은 퇴직 후 10년간은 정치를 하지 마라. 장관급 이상으로 못하게. 보이직을 하지 마라. 저도 이제 기자 그만두니까 아직 그만뒀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어디서 큰일 난 것 같으면 가서 기웃거리고 뭔 일 났나 누군가 뭐 기자 얘기하고 정신이 있으면 막 기웃거리고 있고 기자 엿들으려고 정신이 이렇게 그거 그런 게 좀 하세요? 있더라고요. 예, 아직까지도 사실 물 빼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아니,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막 욕하고 싫어하는 정치인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존경할 만한 정치인, 어떤 이상적인 정치인 생각하면 뭐냐 하면 지도자라고 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도자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금 원시적으로 갔을 때는 약간 종교 지도자 같은 느낌도 좀 있고, 그다음 뭔가 철학자 같은 느낌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입법자 또는 이제 법과 관련된 그런 것도 조금 필요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어떤 철학적 경지와 그다음에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능력, 이런 게 갖추기가, 회사로 치면 인사도 해보고, 인사부서 예. 그 밑에서 말이죠.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도 해보고, 그다음에 재무 관리도 좀 해보고, 영업도 그런 다음에 해보고. CEO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뭐 인기가 많아도 말단 사원이에요. 그런데 인기가 많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CEO가 됐어요. 그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다가 심지어는 다른 그 관리부서나 다른 어떤 영업부서나 이런 그 임원들의 얘기를 경영위원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도 않아. 내가 성공해서, 나 처음부터 나는 이 아주 입지전적인 사람이야. 나는 이 말단 사원에서 갑자기 엄청난 지지를 받고 CEO가 됐기 때문에, 니들이 언제 CEO 된 적 있어? 그렇게 평생을 일해도 다 그 모양이지. 부사장, 사장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이렇게 예. 되면 이게 돌아가겠냐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지금 그런 거예요. 응?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주제에 두 전 의원과 함께, 한때 국민의힘에 계셨지만 지금은 두 분 다 안 계신 두 전직 의원님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디톡스도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스픽스 디톡스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희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